캠페인 리딩 코리아 안녕하십니까, 이금입니다. 책을 좋아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의 책 이야기꾼 6분을 모시고 말이죠.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이분은 대학 시절에 우리 대학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겠다는 꿈을 꾸셨다고 해요. 과연 그 꿈을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뇌 연구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카이스트의 도서관 그러려고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이 제일 작은 학교를 네. 네. 대략 그때는 진짜로 작아서 한 5, 6만 권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대학 도서관 치고는 정말 네네. 적은데 지금은 한 3, 40만 권쯤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 전에 그 책을 다 읽으셨... 아유, 아니고요. 네. 항상 결심의 의미가 있죠, 책은. 아, 그럼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네. 결심만으로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책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분처럼 많이 하시고 오래 하신 분은 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서평론가 이건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지 않아요?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최근에 너무 방송들이 자기의 공영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좀 지금 첫 일성이 이런 프로 만들겠다고 하는 방송 앞에서 네, 네. 다른 방송. 아, 다른 네. 방송. 네. 네. 청주 방송은 대단히 훌륭한 방송이고 방송. 네, 네. 네. 공영방송으로 하면서 책 방송도 안 하는 방송을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공영방송에서 책 방송이 없어진 지가 꽤 됐죠? 네, 꽤 됐습니다. 사실은 네. 또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TV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또 이렇게 공영성이라는 게 지원해주고 부족한 것을 좀 메워주고 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공영방송들이 책 프로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여러분께서는 청주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공영방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책을 워낙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셔서 서점을 내셨다고 하는 분입니다. 서약자 노명호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점이 잘 된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네. 제대로 들으셨나요? 그렇죠? 네. 서점이 잘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서점을 차린 이유는 아까 선생님께 저를 소개할 때 책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 책은 좋아하지만 사람은 안 좋아해요. 여기 정보가 잘못돼 있었군요. 네. 되게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서점에 가는 걸 되게 좋아했고 서점이란 공간이 어릴 때부터 저한테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역시 서점이니까 저도 편안함을 느끼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서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보통 이제 서점이나 어디 뭐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러 가면 옆에 와서 이렇게 말을 건네시잖아요. 그럴 염려는 없겠네요, 그 서점에서는. 서점이 제일 좋은 게 서점에 오시는 분들 일단 보편적인 특징이 말을 걸면 좀 불편해요. 그리고 서로 말을 안 걸면서도 각자 책과의 대화. 사실 손님들과 저희가 나누는 대화는 안녕히 가세요 정도여야지 어쩌다가 이제 근데 독서 모임 같은 거 할 때는 그동안 꾹꾹 담고 있던 이야기 보따리를 또 풀어 놓으시죠. 근데 또 석방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조용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손님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서점이 도시 안에서 가장 고요한 공간을 찾는다면 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더불어 이런 도서관. 네, 거의 그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진짜 요즘 제가 너튜브에서 제일 많이 뵙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강의를 너무너무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역사 N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각했는데요. 늦게 했다고 방송에서 메이크업 안 시키고 이렇게 들어보는 게 진짜 충격적이네요. 방송 앞으로 몇 차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다 확인하면서 3분 늦었어요. 처음 뵀는데 되게 낯설어하는 스타일인데 낯설 여지가 없고 되게 마음만 가고. 선생님 외모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 따위 필요 없지 무슨 말도 안 않으셨어요? 생활대 자신이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라 하니까 그냥 지금 너무 이상합니다. 아무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은 저기 서점을 냈던 적이 있어요. 와이프랑 서재를 품은 옷장이라고. 아니, 그럼 네. 내셨다가 책만으로는 안 될 게 뻔해서 옷하고 책을 같이 냈는데 코로나 터지기 2달 전에 냈다가 1년간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매출표를 기록하다가 문을 닫은 가슴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매출이 어떤 건지 제가 잘 알죠. 네, 이게 시작부터 아픈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말문이 막혀서. 그래서 이 방송을 잘해서 네네. 책을 좀 많이 읽게 만들죠. 저는 망했지만 이제 교수님은 좀 잘 되길 좀. 네네네. 오늘 한번 잘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 저도 좋아할 거면 많은 특히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셨던 책이고 사회적으로는 논쟁이 되기도 했었던 책입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편집자시고 권위 있는 문학평론가상을 여러 번 수상하셨습니다. 문학평론가 박혜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정말 이 작품 하나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가 무척 컸어요. 그렇죠. 그 책을 출간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반응들인데 이후에 정말 각계각층에서 책을 읽고 또 그동안 표출되지 못했었던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후로 또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정말 영화도 만들어지고 올해는 또 연극으로도 네,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번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30개 언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한국 소설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한민국에만 82년생 김지영이 있는 게 아니군요.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각자 그런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읽히고 또 거기서 또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고 있죠. 네. 이제 오늘 끝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이분은 젊은 팬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튜버들이 사실 요즘 많잖아요. 그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 맞는지 잠시 후에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앨범을 발표한 뮤지션이시기도 해요. 작가 김겨울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겨울 서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쵸. 지금 구독자 수가 거의 이제 24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네, 책 채널 치고는 굉장히 큰 채널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책을 소재로 해서 저도 너튜브를 열었는데 이제 5만 조금 안 되는 분들이 어렵게 모이셨는데 비결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일단은 그 말씀하셨다시피 책 방송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겨울 서점에서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책을 그냥 소개하고 리뷰만 하는 게 아니라 책으로 게임도 하고 뭐 저자분도 모시고 정태승 교수님 나와주신 적 있으시고요. 네,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걸 좀 재밌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오늘 또 젊은 세대 이야기를 제일 대표적으로 전해주실 분이 네. 김겨울 작가님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이 우리 또 지적 자극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이 공간이 주는 어떤 이야기도 있다는 걸 심영원 선생님이 책을 통해서 오늘 얘기하시려고 하잖아요. 이 공간도 좀 특별한 공간이라면서요. 네, 사실 저는 여기 뭐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문화예술적 조예가 좀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진짜 나와서 공예 비엔날레가 여기서 사실 많이 진행되고 그래서 근데 올 때마다 좀 되게 특이한 건물이고 그래서 근데 오늘 또 여기서 한다고도 하고 그래서 오자고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곳이 이제 원래 연초창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만드는 거. 네, 담배 만드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통계를 봤더니 한때 이제 그 기계화가 되기 전에는 직원만 한 3,000명 정도 있었고 그리고 뭐 총 생산량인 것 같지만 100억 개비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진짜 이걸로 먹고 살 때는 17개 국가에 이제 또 그 이제 필터 안 달린 그 담배 연초 기본을 만들어서 접어서 팔기도 하고. 근데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기계화가 되면서 한번 크게 바뀌었다가 2004년 들어와서 이제는 때가 되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담배 인상공사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곳이 이제 쉽게 말하면 문을 닫은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지역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지역에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곳에서 이제 결국 이곳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지금처럼 이제 뭐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여러 대관실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또 건물을 짓는 방식 자체가 그때 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때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이제 보존하면서 만들어놔서 지금 정말 좋은 좀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죠. 서점이나 도서관 중에 이런 곳이 서점이 됐다, 도서관이 됐다 그런 곳 혹시 아시면 모르시는 걸로 넘어갈까요? 근데 인프라가 맞는 것도 중요하고 되게 소중한 일인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젊은 층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뭐 청소년분들이나 2030 분들을 제가 볼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10대, 20대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좀 듣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어디 고등학교 도서부 학생들이 모인 캠프에 이제 갔다가 작가 4명이서 가는 자리에 갔다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하면 되고 재밌는 걸 하고 싶으면 게임을 하면 되는데 책을 왜 읽어야 왜?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프라가 많고 잘 만들어져 있어도 그냥 갈 마음이 없고 사용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리고 저는 이제 너튜브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한복판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책에 관심이 없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장소도 중요하고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책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너무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갈수록 더 하고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답변하셨어요? 왜 책을 굳이 읽어야 돼요? 일단 그 학생들에게는 겨울서점을 구독하라고 말해줘요. 겨울서점을 구독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거 생각이 안 돼. 네네네. 짧은 답변. 그렇죠. 네. 핵심적인 답변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런 자리면 제 너튜브도 좀. 아니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이 무려 12번이나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오신 6분의 패널들께서 각기 2권씩의 책을 선정을 해주셔서 제가 미리 고백을 좀 하건데 제가 사실 이렇게 직접 인연이 있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분들을 모두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런 책을 나한테 추천해 주다니.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런 감탄하면서 오기도 전에 막 하트 막 12개 갖고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씩 좀 보내드리고 있는 건데, 2개씩 보내드리고 있는 건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먼저, 이 6분이 추천하신 12권의 책을 공개합니다. Music got the best in me ever since I was a child. Now it's showing its ugly face. What can I do? Music creeps into my dreams, wakes me into sweaty sheets, abandons me when nights died out. What can I do? What can I do? 여러분 12권의 책 중에서 어떤 책에 제일 관심이 가셨어요? 장담컨대 12권 모두 읽게 되실 겁니다. 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일 먼저 정재승 교수님, 네. 역시 뭐 직업을 속일 수 없는 건가요? 아 근데 네. 그 고르면서 좀 진짜 어떤 책을 추천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책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질문, 네, 그걸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거에 관한 가장 적절한 책을 찾는 방식으로 저는 책을 선정했고요. 네. 네, 첫 번째 책은 호프 저런이라는 지구 물리학자, 지구과학자, 식물도 연구하시고 이런 분이 쓴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라는 기후 변화에 관한 책입니다. 이 저자는 원래 랩걸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뭐 신간을 보게 됐고 읽는데 그냥 그날 밤에 다 읽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자기 그 여성 과학자로서 자기 삶이 너무 묻어난 그래서 화제가 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사서 많이 나눠드리고 꼭 읽어봐. 너무너무 좋아. 막 그랬던 책인데 두 번째로 읽게 된 책이고 이 책도 뭐 기대 이상으로 너무 훌륭하죠. 그 과학자에게 전 세계 과학자에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라고 하면은 단연 기후 변화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각 나라의 수장들이 유일하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회의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각 나라 대표가 모여서 회의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내밀한 자기의 개인사적인 이야기로 출발을 하고 과학자답게 온갖 통계들과 숫자들을 나열하고 그러면서 1969년도에 태어났는데 지난 50년간
내가 어떻게 성장했고 그 사이 지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통해서 앞으로 100년, 200년, 2200년쯤 되면은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해줍니다. 네. 뭐 식량, 생명, 에너지, 지구라는 이제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나는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고 맛있는 걸 사철 언제든 먹을 수 있고 원하면 제철이 아니더라도 고기나 야채, 뭐 물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됐고 언제든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인구는 2배쯤 늘었고 고기는 한 3배쯤 많이 먹게 됐고 곡물은 한 4배쯤 더 많이 쓰게 됐고 에너지도 못지않고 특히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또 자라다 보니까 미국이 겨우 뭐 한 4% 정도밖에 인구가 안 되지만 전 세계 에너지를 20%나 쓰는 제일 많이 쓰고 쓰레기도 제일 많이 배출하고 그런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은 가장 소극적인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성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그런 책이라서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미국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사실 읽다 보면은 나도 이런데 내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고민을 이토록 열심히 하고 있나 그런 자기 반성도 좀 들고요. 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같은 것에 대한 굉장히 일상에서의 실천까지도 담고 있어서 시청자들께 또 독자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 번역 제목도 좋았지만 원제도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네. 네. The Story of More. 네. 네. 더 우리가 더 쓰고 더 누리고 더 풍요로워지는 동안 사실 저는 약간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바가 있어요. 이 네. 분야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불과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직전에만 해도 우리가 경험하는 날씨 자체가 너무나 크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굉장히 다들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좀 드러났었어요. 꽃들이 시기를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피었다 지고 꿀벌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기후위기가 좀 더 실질적인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어떤 위기의식 그러니까 이게 식량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난민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문제인데 더 이상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되게 다들 의연하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다짐들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다들 두려워하되 행동하자라는 어떤 모토 아래에서 덜 쓰고 덜 소비하고 덜 먹고 덜 해야 된다. 이제는 이런 어떤 덜 쓰기의 가치,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풍요를 좀 거부하는 방향으로서의 가치들을 조금 더 다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100년 후에도 호모사피엔스가 지구 위에서 사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옛날 같았으면 제가 알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게 20-30만 년 전이고 우리 지금까지 너끈히 잘 살아왔다. 100년 후라니요. 만 년이면 모를까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그 질문을 딱 받고 당연히 존재하지요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100년에 지금 온도가 1도씩 상승하고 있고 지난 200년간은 2도쯤 상승했는데 2일도라는 건 엄청난 거라서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우리가 정말로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유사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환경에 관한 안 읽어봐놓고 피곤해하는 스타일 입장에서 저 책이 갖고 있는 좀 특장점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삶하고 끊임없이 연결시킨다는 거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 책을 읽고 일주일에 하루는 비건처럼 먹어야겠다. 그거를 실천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막 유제품까지도 안 먹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니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 비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로
대체육이 꼭 필요하구나. 그 지원하게 되고. 그쵸, 그쵸. 네, 아몬드를 갈아 먹어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들도 정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삶에 얼마나 많은 뭐 고기들이 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불 끄는 것도 좀 실천해보게 되더라고요. 에너지 소비도. 그 실제로 기후위기 관련해서 나오는 책들 보면은 뭐 시간과 물에 대하여라는 책도 그렇고 우리가 날씨다라는 책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자신의 가족 얘기에서부터 맞아요. 시작을 해요. 이 책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야 이게 나의 일이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게 되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문학도 이제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든지 혹은 지구 끝의 온실 같은 디스토피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를 조금 더 다양한 언어로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은 네. 우정이에요. 그야말로. 네, 친구. 프렌즈라는 책인데요. 네. 지난 2년 반 동안 이제 우리가 겪은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화두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인간 관계의 회복, 그리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로빈 덤바라는 진화심리학자의 프렌즈라는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정이라는 게 되게 독특한 현상이거든요. 그 다른 동물들에게는 잘 관찰되지 않는. 그 대부분 다 유전자가 좀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제휴하기 때문에 모여 사는 거지. 진짜 도움도 안 되는데 곁에 가까이 두는 잘 따져보면은 정말 해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 내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지 않나요? 몇 명 있는데 왜 나는 얘를 계속 만나고 있지? 그렇죠. 헤어질 때마다 다시 널 만나고 그리고 또 만나고. 근데 정말로 그 관계가 좋아서 그냥 나에게 이득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 곁에 두고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친구라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인간 사회에 있는데, 근데 이 책은 놀랍게도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데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책이죠. 네. 건강과 장수, 삶의 질의 원천이다. 네. 그래서 내가 질병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고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특히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자살률 1위,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 1위인데 그게 경제적 궁핍 또 그거로 인한 주변 관계가 망가져서거든요. 근데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고 그러면서 생물학적으로는 정말로 질병도 줄어들고 그리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지니까요. 저는 그 젊었을 때 우리는 또래 집단과의 우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막 일에 너무 몰두하고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와 봤더니 친구들이 다 떠나고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런 우울을 되풀이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젊었을 때는 저는 새로운 사람들, 나와 되게 다른 사람들을 멀리까지 가서라도 만나고 나이가 들면은 숫자는 적더라도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우정을 잘 돈독히 지내는,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거는 내 상황, 나이, 그 때마다 서로 다른 색깔들이어야 되는데 우정이 원래 본질이 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학습하면 나는 내 삶에서 우정은 뭐다. 그리고 나는 이 우정을 어떤 방식으로 내 삶 안에서 곁에 두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제 곧 벗어나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관한 생각들을 조금 확립해보고 뭐 연대, 환대, 돌봄 이런 가치들을 좀 회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책 보고 진짜 과학자들은 다르다. 저걸 저렇게 두껍게 쓴다. 솔직히 그 생각 제일 처음에 했었고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사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엉뚱한 얘기인데 저는 퇴계이광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회에 들어가 있고 항상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고 너무 모든 자기 걸로
나중에 퇴계 이왕 얘기할 때 저 늙어하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주변이 어떻게? 아니 근데 교류 얘기하시나요? 네. 교류? 진짜로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네. 우리 아까 그 한국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만나면 별로 할 얘기 없고 네. 뭐 그냥 술이나 마시고 잘 지내냐, 부모님 잘 지내냐, 그 다음에 아이 사회 힘들어, 다음에 봐 이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나요, 솔직히? 저막 친구랑 그렇게 지내가지고 저희는 안 그럽니다. 처음 들어요. 나보다 더 심할 것 같아. 지구 걱정부터 나오면 네.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아니, 저 이제 진짜로 들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아까 재밌자고 얘기했지만, 이런 걸 이렇게 파고들 수가 있구나. 사실 좀 신기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세계가 아니라 지적인 과정으로 가는 얘기가 좀 재밌었고, 아까 퇴계양 얘기는 왜 했냐면, 그분이 이제 우리 집회에는 되게 엄하게 나오는데, 그 실제로 보면 도산성은 크잖아요. 근데 그때 도산 서당이라고 10평짜리 집만 하나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조그맣게 화단 만들어서 다 이렇게 이름 지어줘서 이렇게 그 정원처럼 꾸미고 항상 하는 일 길 걷다가 예쁜 그 길거리 나오면 거기서 이제 막 시 쓰면서 놀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놀고 친구들하고 대화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기 띠지의 저분도 약간 연세가 네. 되게 이왕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옆에서 야, 이거 화들짝 놀라요. 아니, 재밌었어요, 이 재밌었어요. 책 두껍다 그러시니까 저 책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 프렌즈라는 책은 두껍고 바쁘면 이 정진승 교수가 되게 했었거든요. 그거만 읽어라. 지금 그 맞잖아요. 내 앞에. 해제가 예, 굉장히 지금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네. Music got the best in me ever since I was a child. Now it's showing its ugly face. What can I do? Music creeps into my dreams, wakes me into sweaty sheets, abandons me when nights died out. What can I do? What can I do? 다음 분으로 넘어가면 여성 작가의 소설 두 권을 가져오신 네. 박현승께 여쭤볼게요. 아니 우선 지금 우리나라의 남성 작가들의 작품이 왜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남성 작가들 죄송하지만 도대체 남성 작가들은 뭐 하고 있나? 아니 그러니까 서점에 가보면 소설 코너에 정말 여성 작가들 맞아요, 작품밖에는 거의 박상영 작가님 이름이 빼고 거의 없어요. 비교가 안 되지. 글쎄 그거 이제 대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 지금 여성 작가들이 요 몇 년 동안 썼던 이야기들에서 발견되는 세계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게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거 기후위기 문제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세계관, 그건 기존의 세계관을 전복할 때 그리고 회복할 때 전복과 회복이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정과 연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서사라는 것이 기존의 남성적 세계관, 우리가 뭐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의 문제로 봤을 때에는 그것보다는 사실 좀 수평적이고 그 연대에 기반할 수 있는 그런 여성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더 각광받으니까 좀 더 쓰이고 막 이런 분위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두 권 중에 뭘 먼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이게 막 여성 작가를 고르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남자 작가 거는 고를 게 없구나. 마음에 그냥 골랐는데 그냥. 지피는 거 다 여자. 아 요새는 집히면 소설은 다 여성 작가입니다. 아, 그럼요. 진짜 그럼요. 트렌드가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럼요. 진짜. 최유정 작가의 이제 네. 밝은 밤이라는 소설이에요. 밝은 밤. 네, 이
작가의 책은 작년에 아마 가장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 중에 한 권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소설이라서 이렇게 줄거리를 이야기할 문처럼 스포 말고 앞에 좀. 네, 스포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나로 이어지는 4대 여성의 이야기예요. 근데 주인공은 이제 30대 초반의 여성이죠.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약간 어려운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 정근 신청을 합니다. 조금 여기서의 생활 그리고 남편과의 기억 이런 것들 좀 청산하기 손을 위해서 저쪽으로. 여기서의 생활 청산하기 위해서 네, 희령이라는 도시로 이제 정근 신청을 해서 도시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갔더니 그곳의 아파트에 자신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와 엄마 이렇게 외할머니죠. 어머니와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외할머니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나와 할머니 사이에는 특별한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같은 아파트에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되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선대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근데 묘하게 내가 받았던 상처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머니와 할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한 2가지 포인트 정도로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 밀라 논나라든지 아니면 윤여정 배우님이라든지 이런 배우들 혹은 이렇게 노인 여성 선배들을 롤 모델로 갖고자 하는 최근 젊은 여성들의 열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존재로서의 어떤 선배 롤 모델을 굉장히 갈구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사라진 내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복원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원하는 이야기의 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건 4대를 이어온 이야기인데 그걸 관통하는 건 고통이거든요. 여성의 삶을 이어져 오면서 계속 이어지는 고통은 어떤 것들이 있고 변하는 고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근데 이건 여성학에서도 이 제너레이션 문제는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대를 거치면서 무엇은 계속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바라보는 고통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돼서 이 소설이 탄생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이 소설을 또 읽어 나가는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맞아요. 되게 맞아요. 느낌이 그렇지 않았어요? 비슷하죠. 어땠어요? 네, 어떤 강한 모계를 네. 중심으로 네. 하고 있는 한 집안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죠. 시선으로부터가 굉장히 경쾌하고 뭔가 쿨하고 뭐 이런 느낌의 소설이라면 훨씬 더 이제 진진하고 굉장히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고요. 제 눈물의 한계를 시험하는 소설이었어요. 맞아요. 계속 울면서 봤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눈물이 나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는 휴지를 닦다가 휴지를 닦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계속 흘리면서 봤어요. 그래서 책을. 아까 처음에 저 만났을 때 네. 왜 이렇게 슬픈 소설을 네. 추천해요. 그 제목이 좀 사기예요. 안 그러니까요. 밝아요. 하나도 안 밝혀. 표지도 사기고요. 표지도 너무 밝고 증조 할머니 삶 예쁘고. 자체가 백정의 맞아요. 딸이라고 해서 네. 차별받는 삶이 시작되는데 그쵸, 그쵸. 하여튼 참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쵸. 힘들게 하는 소설인데 저는 이 최 작가가 소크의 미소라고 네, 네, 맞아요. 단편집 나왔을 네, 때 네, 제가 네. 주목하고 봤는데 그것도 상처를 많이 네, 받는 네. 맞아요. 확실히 뭐 이렇게 작가적 역량은 빨리 확인되는 작가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뒤늦게 또 꼽히는 작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소크의 미소의 단편집 보고 이 작가 주목할 만 했더니 벌써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가 그럼요.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반가운 마음에 무겁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제 무겁고 한 이유가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되어 오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고통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이야기도 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이야기들인 거거든요. 어떤 그 메커니즘에서는 사라지고 증발한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두 개가 만나야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기는 건데 어떤 측면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듣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떨 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비어있을 때 들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비어있다는 건 뭔가 상실을 경험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들어와야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상태,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일 때 그 듣는 귀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고통의 연대가 이런 이야기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일 수 있고, 그건 고통을 긍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랑의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이야기이고 눈물이 흐르고 대면하기 굉장히 어려운 역사이지만 그 역사가 지금 이렇게 전달된다는 건 또 굉장히 밝은 밤의 측면을 갖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 역사가 최근에 이렇게 개인사 쪽으로 물론 소설이지만 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거는 이제 저는 한강 작가님이 고맙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인데 이 책도 아마 앞에서 소개한 책만큼 약간 무거운 책이긴 해요. 고통스럽습니다. 자, 궁금한 게 진짜 궁금했던 게 사실은 이게 표지가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약간 이런 표지 좋아하시죠? 아니 솔직히 그런 느낌 없었어요? 좀 보고 심지어 출판사도 같아요. PTX? 출판사까지 무시하지 않았는데 표지 느낌이 너무 좋아하시죠? 문화평론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찌르는 거죠.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진짜. 표지 디자인을 같은 분이 한번 하셨어요? 볼까요? 다른 분입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좀 이런 트렌드가. 쪽이에요. 네. 그럴까 봐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진짜 많이 갑자기 작별하고 싶죠. 처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한강 작가님 작품인데 좀 중요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상을 받고 나서 쓴 장편 소설이기 때문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문학상이 이제 세 개 주로 이야기해요. 노벨 문학상, 곤쿠르상, 그리고 부커상. 근데 한강 작가님께서 이제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받으셨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책을 내긴 하셨지만 그 이후에 발표하는 이제 장편 소설이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집중하고 얼마나 잘 쓰나 보자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잘 쓰나 보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줄거리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두 친구가 나와요. 근데 한 사람은 경아라는 인물인데 경아는 소설가죠. 그리고 지금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하는 건 뭐냐면 유서 쓰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지고 있고 계속 꿈을 꾸는데 그 꿈의 정체를 알 수 없고 두통이 일고 몸이 아픈데 그 아픈 원인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인선이라는 친구가 있죠. 근데 이 인선이라는 친구는 과거에 다큐멘터리 PD였어요. 지금은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제 목공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 경아라는 친구가 꿈을 꿨어요. 4년 전에 꿈속에서 본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생각하기에 이건 자기가 과거에 썼던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로 추측이 그렇죠. 돼요. 네. 역사적 한 장면을 떠오르는 어떤 장면. 그래서 이거를 이 다큐멘터리 PD를 만드는 친구랑 같이 영상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죠. 근데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이 일이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너무 일이 진행되지 않을 이유는 많기 때문에 4년 동안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선에게 연락이 와요. 사고가 났다는 거죠. 이제 서울의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자기가 목공소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 2개가 절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비보와 함께 제주도에 새가 있는데 이 새를 좀 돌봐줄 수 있어? 라는 이제 부탁을 하게 돼서 뭐 이 친구는 사실 지금 나는 가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미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죠. 근데 가서 봤더니 이 인선이라는 친구에게는 제주 4.3 사건이라는 이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가족의 깃든 어떤 슬픔들을 여러 가지 자료들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 작품 읽으면서 이게 그 끔찍해지는 게 왜 그 손가락에 계속 바늘을 찔러야 되잖아요. 그 피를 사실 계속 그게 독자 입장에 확 각인이 돼서 내둥 그 찔리면서 물론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안일한 그 독서할 때 우리가 사실 이 작품에 몰입하지 않고 한낱 교양거리로 볼 수도 있는데 정말 몰입해서 읽게 하고 역사적 아픔을 환기시키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무감한 사람이라 그 장면에 인상이 간지 모르는데 이제 학살당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왜 사람이 죽으면 이게 체온이 떨어지니까 예, 눈이 안 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별하는 장면이 예, 눈이 쌓였을 때 녹았냐 안 녹았냐. 아니 내둔 그 두 장면이 이 작품을 읽을 때까지 끝까지 가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4.3이 고통스러운 역사고 사실 제대로 우리가 그 뭐랄까 정당한 역사 평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또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이 4.3을 보는 데서 문학적 접근 방법 이런 걸
얘기 중에 너무 정말 감사하죠. 특히 이제 그 손이 온다처럼 어떻게 보면 한강 작가한테는 손이 온다 자체가 좀 돌발적인 작품이잖아요. 돌출적인 작품인데 그 계를 이어가고 있어준다는 게 저는 너무 고맙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두 작가가 여성이냐 남성이냐한테 저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90년대 이후 뭐 2000년대 특히 여성 작가라고 했을 때 좀 여성 작가 작품이라 할 때 우리가 갖는 한정적 의미가 있었잖아요. 내밀한 뭐 그런 어떤 그 개인의 삶만 몰입한다든지 문체의 아름다움을 한다는데 근데 이거는 이미 이 작가들은 남성 여성 떠나서 작가로서 우리 역사와 우리 고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정면으로 보고 있고 훌륭한 문학적 형상력으로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두 작품 다 뛰어난 소설이다 이렇게 다가왔었죠. 저는 이 두 작품 다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읽을 독자들을 상상해 봤을 때 전 특히 작별하지 않는다가 굉장히 문학적인 문학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때 그 사람의 독서 세계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는 소설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튜브에 보면 영화 15분 요약 영상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제목에 결말 포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안 써 있으면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결말 포함 요약. 뭐 그러니까 지금 다이제스트 네.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든지. 심지어 그것도 아시나요? 결말 포함을 피하려는 게 아니군요. 아니, 네, 결말 포함이라고 써 있어야 봐요. 당하고 스포주의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스토리만 가져가고 싶은 거죠. 네. 심지어는 노래 후렴구 모음집도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변태 안 변태. 네, 후크 부분만 모아놓은 후크만 거예요. 모아놓은. 진짜?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이 실제로 많고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황당하시죠? 근데 실제로 많이 수요가 있고 많이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영화 2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조차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만약에 읽으려고 한다면 이 불명확성과 여기에도 있는 사람이 저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그 매우 문학적인 메타포 같은 것들을 과연 참고 끝까지 읽으면서 이것을 계속 이 불확실의 상태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독자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 혹은 그 사람들에게 이것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재미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라는 어떤 고민 그런 걸 또 되게 많이 하게 해준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책은 이제 심영환 쌤이 소개를 해주실 텐데 아까 빠찡코 얘기하셨지만 이제 세계적인 그 정말 스토리텔링을 찾고 있는 뭐 영화 제작자나 기획하시는 분들이 왜 대한민국에서 찾지 않느냐고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야기가 다 있다. 그런 책이 저는 바로 첫 번째 소개해 주실 그 책이 아닐까 싶었어요. 이 여기 책이요? 다 있네? 네네. 저 두 권의 책을 갖고 왔는데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둘 다 역사학자 책이 아니에요. 좀 놀랐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막 서재에서 뒤지다가 뭘 하면 재밌을까 하다가 역사학자들이 쓴 책이 아니라 이 책은 국문학자가 쓰셨고요. 밑에 이제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책은 문헌학자가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문이 너무나 실증화가 되면 이렇게 다 쪼개져서 나는 여기 연구가, 나는 여기 연구가 해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보편서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저희 학계의 문제점을 좀 이번에 좀 느꼈고, 근데 이 요즘 국문학자들의 역사를 활용하는 거 되게 대단한데, 제국대학의 조센징이라는 책인데 갖고 왔습니다. 당시에 나왔었을 때 꽤 학계에서 화제가 됐고, 또 역사학자들이 많이 경계했던 책이고, 최근 이분 또 다른 책도 나오셨는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역사 중에 제일 재밌어하는 장르는 뭘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조건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이건 이유 여왕, 단지 그가 태종이냐 이렇게 되는지 항상 거기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냉정히 따졌었을 때 그 봉건 왕조의 이야기가 뭐가 재밌을까. 되게 정근대적인 이야기도 많은데, 근데 이유가 제가 내린 이유는 뭐냐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현대사는 부담스러워서 얘기 못하고 근대사는 감수성이 정해져 있어요. 나쁜 일본 그리고 우국지사 그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역사학이 화두이기도 하고 많은 성과가 뭐냐면 이 책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제국대학의 조센징이 회색지대를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친일파, 친일인명사전 5천여 명 정도 되고, 독립운동 확실하게 하셨던 분들 한 5천여 명이 돼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1,800만에서 2,500만 사이인데, 색깔이 뚜렷해서 나쁜 놈이든 올곧은 길을 살았던 사람이든 다 합쳐봤자 몇만 명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챙기다가 망가지기도 하고. 근데 그 지점을 다룬 건데 흥미로운 게 이제 우리나라 현재 서울대학교가 여전히 최고의 대학교인데 그 서울대학교의 전신이 경성 제국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국대학이라고 그래서 이 모리 노리나가라는 일본의 이제 그 문무성 지도자가 제국대학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 위주의 시스템이 아주 확고한데 우리나라에서 약 700명 정도가 도쿄나 쿄토의 제국대학 혹은 큐슈 제국대학에 가서 거기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했나를 조사한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도쿄 제국대학 같은 데를 유학하려면 첫째 진짜 천재, 머리가 너무 좋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재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재력이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 후원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알아요. 그러나 제일 빨리 꺾이기도 해요. 그래서 변절자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추적하는 스토리인 거예요. 네, 나름 재밌겠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약간 책 판매하시는 분들 되게 좋은 아니 갑자기 한 청구 나가야지 이게 방송을 되는 생각이 마감 응답인가요? 역시 소설 해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10원 그 이상은 좀 어렵고 제 책 껴드릴 수 있어요. 저자 사인 되나? 정말 저기 나오시는 분들을 막 한 분 한 분 그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나보고 싶지 않았어요? 되게 힘들어요. 여기 인물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굳이 한두 명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김현수인데 김현수는 김성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김성수는 유명하잖아요. 동아일보, 뭐 고려대학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실은 한국에 있으면서 이 민족주의자로서 삶을 잘 사셨지만 또 전쟁기 때 많은 친일 타협 문제 때문에 친일파 명단에도 올라왔는데 그의 동생 김현수가 이제 경성방직 주식회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쉽게 말하면 재벌인 거죠. 그의 일대기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전라도 출신인데 고창 출신인데 평생 자기 땅만 밟고도 전라도 돌아다닐 수 있다. 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평생 남의 땅만 밟고 다니는데 자기 땅만 그 정도인데 보면 유학 가서도 그 돈 없는 친구들 다 후원해주고 그리고 정말 민족을 위해서 되게 많은 예산을 쓰고 그리고 이제 경성 방식 주식회사가 잘 되는 것도 물산장려운동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지원이 있고 근데 또 반대편에선 총독부 지원도 받고 총독부 라인 따라서 만주 가서 막 공장도 세우고 그러니까 그 이중성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에 가면서 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역사학은 단죄를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실 제대로 된 전범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단죄를 했는데 언제까지 단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우리의 보편 현실이면 우리는 혹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든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일파의 다른 이름은 기회주의거든요. 그 기회주의자들의 삶을 어디를 지향하고 어디를 부각시켜야 되는가 그런 게 되게 시사점을 많이 줘요. 사실 보통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이라고 하면 입체적이지 않을까. 항상 독립운동을 자나깨나 1년 365일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물론 운동하셨지만 때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나? 계속 해야 되나? 고향에 계신 어머니 걱정도 되고 때론 두렵기도 했을 거고 그게 전혀 사실 입체적이고 인물은 입체적이라고 보는데 사실 많은 경우 너무 전 위인전에서 때로 감동을 못 느끼는 경우는 위인전을 보고 있으면 너무 그분은 태어났을 그때부터 이미 영 한치 흔들림도 없는 나랑 너무 다른 사람 너무 다른 사람. 어릴 때부터.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교훈을 잡기 힘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입체적인 인물들을 보면 때론 이걸 했지만 하면서도 한편으로 회의하고 꼭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게 저희 문체하고도 바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입체적인 인물이니까 때로는 거룩한 이야기도 하지만 거룩한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갈 때 창피한 거 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 아닌데 거룩한 척 했네 이때 오는 어떤 자괴감과 불편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인간은 이렇다고 보고 그래서 역사에서도 정말 이런 방식으로 서술되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서술되는 것보다 이런 입체적인 이야기, 다층적인 이야기에 관해서 좀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연구될 수 있는 게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은 네. 저는 대서울 여기 또 책에 나오는 대부산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했는데 왜 그렇게 쓰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독특한 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뵀는데
그러니까 되게 엘리트이신데 이게 이제 뭐라더라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수덕하시고 말을 잘 하시죠? 말씀을 잘하세요. 왜 제가 이분을 보고 되게 특이했냐면 되게 재밌으시고 전 너무 한번 왜냐면 이분 책을 제가 다 샀거든요. 그 알기 전에 제가 왜냐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공간에 관심이 생겨요. 역사는 이야기고 글과 말밖에 전달이 안 되는데 남아있는 건 공간들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강제로라도 끌려가서 뭐 이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원래는 서울을 그러니까 70년대 때 서울이 막 커지면서 강남 개발을 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80년대 사실 이게 여기서 멈추고 서울이 아닌 또 다른 서울을 이쪽 바로 청주나 아니면 경상이나 강원 그 전라도권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한다라는 건 대단한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 80년대 때 들어와서 그 유명한 그 도시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데 목동 대단지 개발을 해요. 그게 결정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200만 원을 지어주면서 자 살아라 다 된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추가해서 그걸로 안 되니까 고향 그리고 그러니까 일산, 분당 이 두 곳을 만들면서 지방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경기권의 인구의 절반이 다 살잖아요. 그거를 이분 이제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도로가 됐든 철로가 됐건 선으로 따라가면서 그 지역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는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충청도는 충청도 사투리가 있고 충청도에 어떤 문화가 있고 이런 얘기했는데 그건 다 환상이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 해방 이후에 서울을 중심으로 너무나 빠르게 이 한국 사회 전체가 재편이 되면서 선에 따라서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가장 특별한 점은 그거를 데이터와 논문으로 책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다 걸어다니면서 사진 찍고 매일매일 인스타를 올리고 이러면서 하시는 정말 그 기비욕이 있으신 특별한 그래서 제게 되게 대조되는 게 이 선생님도 한번 뵀는데 이 선생님 정말 차분하시고 조용하시고 자료. 이렇게 하고 이분은 그냥 막 부산하고 막 만나기로 해도 오늘 저처럼 막 지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인 책이어서 되게 디테일해서 어떤 거 보다 보면 어느 부분에선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그 동네에 산다 이러면 뭐 예를 들어 야이 정도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모습들이 있고 제가 사실은 작년인가 올해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바로 이 공간에서 여기서 그 도시재생 무슨 행사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이제 별로 관련이 없는데 연사가 돼서 도시재생 이야기 강연을 한번 맡았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도 철원과 원산 얘기가 나와요. 철원 아시잖아요. 뭐 떠오르세요? 철원? 쌀.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 노동 강사. 그렇죠. 너무 지적이신데. 보통 이제 궁예를 떠오르죠. 궁예의 수도. 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노동당사 폐허이고 뭐 논밭밖에 없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실제로 철원의 인구 한 10만 명 정도 됐어요. 적을 땐 8만, 많을 땐 20만까지 갔어요. 이상하죠. 되게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경원선이 개통이 됐어요. 서울에서 원산으로 가니까 서울에서 원산 넘어가는 게 철원, 철원, 평강, 통천, 원산이에요. 그리고 원산하면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원산이 옛날에 옥저란 나라가 있었잖아요. 어찌됐건 나라가 들어선다는 건 평야지대가 있다는 건데 일제강점기 때는 동아시아의 가장 큰 공단이 거기 있었다고. 원산 함흥 이쪽에. 원산 함흥. 그리고 이제 우리 옛날 작전지역으로 중요하고 대륙 진출하기 좋고. 그래서 실제로 경원선이 놓여진 다음부터는 일제강점기 때 주로 강원도 사람들은 굳이 서울을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원산에서 생활하거나 이 경원선을 이용해서 철원에서 생활하거나 하면 필요할 때만 서울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 챕터로 나와요. 근데 제가 작년에 강연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최근에 충청도가 메가시티 같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주, 세종, 청주 이런 데를 묶어서 좀 수도권에 비견되는 새로운 군집단을 만들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건 되게 아이디어란 막연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아예 남북 통일 정책이나 남북 화해 정책에서 새로운 경원선, 그러니까 충청에서 철원에서 원산으로 가는 새 루트를 물론 그거에 대한 교통 타당성 같은 경우들은 뭐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젠다,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로 소위 말하는 지역 이동과 구조 이동이 존재하지 않는 한 환경 문제가 사라질까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 문제의 마지막 보루는 결국은 도시 이동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이 책이 굉장히 디테일한 실증 자료로서의 큰 가치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이제 TV를 보시다가 약간 출출하다 싶어서 배달 앱을 켜고자 하신다면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부터 이어갈게요. 네.